다 끝났어, 경준아. 다 끝났어.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around, I can't express the way I feel inside. Cause you are the one. 저번 주 토요일 날 세계 경제 전망을 끝냈습니다. 여러와 같은 성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정말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 한국 경제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2019년은 2020년 이후 10년의 경제를 결정짓는 원년이 될 겁니다. 그 원년의 경제가 어떻게 갈지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계 생존 경제는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는요, 공유경제입니다.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었던 게요, 많은 분들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또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거 창업하려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야, 이게 뭐야? 라고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공유경제에 대해서 한번 쭉 어떻게 바라보고 현재 어떤 흐름이고 공유경제가 왜 생겼으며 이게 중요한 거죠. 공유경제를 유지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아셔야지만 앞으로 미래 전망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지금 우리 난리가 났었습니다. 카카오 처음 택시기사의 친구였습니다. 돈도 안 받았죠, 기사님들한테.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손님 금방 태울 수 있고. 자, 그런데 자본 앞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여러분 바로 택시업계에 진출한다. 우버, 한국의 우버가 되겠다라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이런 말을 했죠. 공유경제 규제 개혁을 회피하거나 우회할 방법은 없다. 어차피 갈 길이라면 두려워 말고 정면 돌파해야겠다. 여러분, 본질은 간단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버가 들어왔을 때 데모한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본질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국가는 여러분 여전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우버가 되나 안 되나 보고 가죠.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버 아니면 뭐 딴 거라도 됐는지 안 되는지. 가장 본질적 차이는 뭐냐면 우버를 IT 기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택시업계로 볼 것이냐, 전통산업으로 볼 것이냐 IT 업체로 볼 것이냐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편을 드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공유경제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부터 10년밖에 안 되었어요. 이 용어가 정착화된 건. 물론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로런스 레시그라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우리 공유경제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10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지금 공유경제에 제일 열심히 투자하는 사업가 여러분들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바로 손정은 씨죠. 자, 손정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30년, 50년 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걸. 자율주행 시대로 돌아갈 경우 차량 공급 서비스는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진다. 그래서 제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자동차 시장 전망이 이렇게 밝지 않다. 차량을 공유한다는 건 소유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자동차 판매 대수가 여러분 뭐예요? 늘어날 리가 없죠. 근데 우리 손정희가 그러는구나. 근데 잘 모르시는 게 이게 손정희 씨가 투자한 돈입니다, 여러분. 소프트뱅크가 공유업체에 투자한 돈이에요. 디디 추싱, 중국 우버죠. 여기다 여러분 200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20조 넘는 돈을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버에다가는 100조. 역시 사이즈가 다르시죠. 남다르신데 돈 얼마 넣는지 알겠죠, 손정희 씨가. 알리바바로 대박 쳐갖고 쉽게 표현하면 그 돈으로 여러분 다 지금 이거 넣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손정희 씨가 맞다는 게 아니라, 왜? 손정희 씨가 우리 맨날 성공한 것만 보죠. 실패한 건 열나 많아요. 실패한 건 열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유경제가 지금 처음이냐?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무슨 공유경제가 있었어. 우리 이거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 옛날에 도서관 가서 책 빌렸잖아요. 도서관이 공유경제입니다.
도서관이 바로 공유경제죠. 아껴 쓰고 나눠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경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도서관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도서관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책이 희소해야죠. 두 번째, 종이컵은 공유경제가 안 돼요. 종이컵 나눠 쓰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오케이. 내구성 있어야 됩니다. 제품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도서관 가서 책 빌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도서관의 책들을 누구나 깨끗이 볼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신뢰는 뭐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까? 익명성이 없어야 돼요. 자, 내가 이 책을 쓴 다음에 이 책을 저 사람이 내 옆집 아저씨가 빌려가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 이 책 나 어떻게 써요? 엄청 깨끗이 쓰죠. 그잖아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쓴 다음에 누가 빌려갈지 몰라요. 그럼 그 책 어떻게 돼요? 코 풀죠. 간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유경제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 예전에 제가 다 강의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드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첫 번째는 제품의 희소성, 내구성은 두 번째고요. 진짜 중요한 건 상호 신뢰예요. 그래서 공유경제는 희소성이 높아져야 되고요, 제품이.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서관, 옛날에 엄청 다녔죠. 우리 어른 시대에는. 요새 애들 도서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책을 안 보니까.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또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잖아요. 책을 웬만하면 서점 가서. 서점이 늘어났는데 도서관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럼 바로 무슨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희소성. 그럼 그거는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량 생산 시스템,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에요. 대량 생산 체계가 들어지면서 물질적 풍요가 나오는데 왜 물건을 나눴습니까? 옷 나눠 입으세요?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게. 희소성이 다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제가 이게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상호 신뢰가 깨졌어요. 뭐 때문에 깨졌겠습니까? 도시화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도시화는 뭐를 높인다? 익명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깨진 거예요. 즉 공유경제의 기반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도시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익명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호 신뢰성이 깨졌고, 그리고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공유경제 시스템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왜 생겼느냐? 거꾸로죠. 지금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죠. 다시 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제품의 희소성이 발생하죠. 경제도 어려워졌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고, 예. 다품종 소량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 전용기 사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꿈도 못 꾸잖아요. 그죠? 오케이? 예. 비행기 공유 경제 해야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인터넷이 상호 신뢰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우버 왜 탈 수 있습니까? 운전기사가 누군지 아니까 타죠. 제 말 이해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아무나 탈 수 있죠. 왜? 기사님이 어떤 분인지 쫙 나오고, 차 딱 타는 순간 기사님이 이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면 What's the problem? 그분의 전과 기록 다 뜨는데, 그게 바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에어비앤비 왜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묶었던 사람의 평가, 후기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별로 다 클래시파이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의 익명성을 상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공유경제. 저는 오늘 사실은 이 말씀만 드리고 가도 돼요. 이 말씀을 꼭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다? 우리가 좋든 싫든 공유경제는 앞으로 대세라는 거죠. 빅데이터는 점점 커질 거고요. 그리고 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으로 점점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공유경제는 우리가 싫든 좋든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거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놀라울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모든 시장 중에서 그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른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무인차나 전기차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유경제 시스템이 가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은 말할 것도 없는 빅데이터가 바로 그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2, 3년 전만 해도 이런 강의하면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는데 바로 자동차 하나 없는 자동차 회사가 시가총액이 1위가 될 것이다. 근데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강의 안 들었습니까? 침실 하나도 없는 회사가 에어비앤비죠. 바로 뭐가 됐다? 세계 최대의 호텔 업계가 될 것이다. 바로 힐튼을 제꼈죠. 이런 여러분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게뿐만 아니라 아주 넓게 퍼지고 있는 재밌는 공유경제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국 스타트업계 케어룸즈입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아이디어가 빛나는 건데 뭐냐면 우리 선생님도 집 있으시잖아요. 방이 몇 개세요? 6개. 그 정도는 되죠. 뭐 사람들 다 집이. 그런데 실제로 몇 분이 사세요? 아, 혼자 사신다고요? 그럼 방이 몇 개 남아요? 아, 그렇죠. 하나는 그렇죠. 저 예를 들게요. 제가 집이 방이 6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는 내가 침실이고 하나는 내가 독서실이고 하나는 내가 뭐 영화 관람실이다. 방이 3개가 남잖아요. 이걸 뭐 할 거냐? 뭐 한다? 병실로 빌려주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노양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아돌아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여러분. 병실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했냐면은 스타트업 케어룸즈에서 영국 국가기관, 의료기관과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영국 의료기관에서는 너 방 내놓을래? 그래요, 너 방 빌려줘. 그럼 거기다가 뭐예요? 병실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빛나는 아이디어죠. 그럼 나는 뭐만 제공해주면 되느냐? 안전한 식사만 제공해주면 돼요. 그러면 환자를 갖다 케어하는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은 국가 의료 시스템에서 대주고 나는 방과 식사를 모셔주고. 정리되시겠습니까? 네. 괜찮죠? 괜찮죠? 이거 또 창업하시겠네. 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또 재밌는 건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사 공유 서비스. 자, 집에 사람들이 차가 있으면 뭘 하면 돼요? 승용차가 있으면 우버. 근데 난 집에 8톤 트럭이 있네요. 그럼 뭘 한다? 그렇죠. 8톤 트럭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뭐예요, 여러분? 키는 190에 체중은 110kg, 가진 건 몸 2가리.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트럭에 가서 이삿짐 센터를 스스로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가 되냐? 전 이것도 되게 좋은데 러브홈 수압이거든요.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집 바꿔 살아보기. 왜? 우리 많은 분들이 노후에 뭐 꿈꾸세요? 전원주택 꿈꾸죠. 근데 그냥 가셨다가 여러분 괜찮아요. 다 실패하신다 그래요. 실패하신다 그러죠. 그럼 실제로 전원주택하고 우리 집하고 바꿔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 집하고 바꿔 안 돼도 되겠죠. 왜? 집들이 많으니까. 우리 집을 내주는 대신에 거긴 누가 살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대가로서 전원주택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사 가기 전에 어디 가서 살아보고 싶잖아요. 야, 이런 시스템이 우리 가족에 맞을까? 나한테 맞을까?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러브홈 수압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공유경제 시스템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차장 공유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능기부 공유하자, 그 다음에 옷도 공유하자,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공유경제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직장을 잃는 경우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엄청난 데모와 반대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버가 들어오고 나서 택시 운전사 소득이 우버 도입 이후에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예전에 개인 택시 가지셨으면 사실 중산층이었죠. 요새는 그 수준만 못하죠. 객관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에서 여러분 옐로우 캡을 몬다.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하게 됐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우버 기사는 잘 됐느냐? 아니요. 미국 가보시면 알지만 미국 택시보다 우버가 반값입니다. 우버가 더 비싼 나라도 있지만 미국 가보시면 반값이죠. 그런데 우버 기사 주 60시간 일해도 연봉이 2천만 원 수준이다. 2,500 수준. 여러분 한국에서도 2,500 받으면 쉽지 않죠. 네. 그잖아요, 여러분. 근데 택시기사가 10년, 20년 자기 차를 가지고 미국에서, 이건 뭐 거의 너무나 힘든 거죠.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세를 안 주고 당연히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니까 당연히 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렌트비가 올랐다라고 해서 하고요. 자동차라는 건 결국 공유경제 시스템은 자동차 수요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분 책 엄청 많이 열심히 읽었었는데 바로 미국 민주당의 경제 파트 정책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바로 로버트 라이시입니다. 로버트 라이시가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죠. 이건 좀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지금의 과제는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노동의 대가로 나오는 소득과 부를 제대로 분배하는 거다. 민주당인간 분배주의자겠죠. 근데 그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스러기를 나눠 갖는 공유경제 체제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흐름이다. 전 로버트 라이시의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는 공유경제에 대한 어떤 일종의 환상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공유경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우버 택시 기사나 기존의 택시 기사나 모두 다 생활 수준이 떨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서비스 혜택을 받는가? 그 받는 혜택이 과연 그분들의 줄어든 봉급을 갖다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논쟁과 합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남는 건데, 어쨌든 로버트 라이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공유경제를, 이거 에어비앤비에 있었던 유명한 분이 얘기한 거거든요. 착한 경제라만 이해할 경우 전체 산업 중 일부만 인정하게 되어 산업 전체가 커지긴 어렵다. 아무튼 공유경제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것이 왜 발생했다? 바로 대량 생산 시스템과 도시화로 인해서 그 조건이 없었었는데 다품종 소량 체제와 인터넷, 빅데이터가 가지는 신뢰를 갖다 회복함으로써 공유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공유경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대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지는 영역들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 역시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서 사회 통합과 사회 전체의 합의가 얼마나 공유경제 발전에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국경제전망 시간 되시면 들어봐 주시고요. 최진의 생존경제는 어쨌든 계속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리더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대체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훌륭한 리더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필요한 리더십만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직이 탄탄하지 않고 유동성이 많았던 사회의 리더십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파헤쳐 보면서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일을 해야 됐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이걸 갖다가 한번 같이 짚어보기로 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 말을 조금 더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무슨 뭐 여행 아젠다를 잡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말이 더 존중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누구나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